주식 투자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먼저 성과 평가가 왜 중요한가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인 투자해도 되는가 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과 평가가 왜 중요하냐라는 걸 하려면 우리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섯 번째 강의, 본성에 따라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그 내용들을 좀 알아낼 필요가 있어가지고 리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 본성에 따라 투자하면 망한다의 동영상 강의이고요. 동영상 강의를 생생 AI한테 부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줬는데 이 요약한 내용을 일단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의 내용은 어,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뭔가 투자를 하면,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본능적인 어로 심리적 편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적 편향이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 심리학이나 아니면 신경과학이나 진화 생물학에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기초적인 이해로 이 부분부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주2에 있을 것 같은데, 주2, 주2에 성과 평가가 왜 중요한가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음, 요 그림인데요. 그 인간의 뇌를 보니까 인간의 뇌 가운데 부분은 요 가운데 부분이 되겠는데 요 가운데 부분은 파충류 시대부터 발달된 뇌라는 거죠. 그 파충류의 뇌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포유류의 뇌다라는 거죠. 포유류의 뇌. 요 부분 되겠네요. 요 부분 되겠고요. 그 포유류의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냐면 인류의 뇌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파충류는 파생류가 아니고 파충류죠. 파충류는 3억 2천만 년 전부터 계속 진화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충류의 뇌가 훨씬 더 오래된 뇌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포유류는 2억만 년 전부터 이제 진화가 시작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포유류의 뇌는 파충류의 뇌보다는 훨씬 더 덜 본능적이고 덜 오랫동안 이제 진화를 해온 거고요. 인류에는 700만 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화하고 된 지 상당히 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짐작컨대 우리가 그냥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파충류의 뇌에 가깝다는 거죠.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면 포유류의 뇌에 가까운 거죠. 인류의 뇌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최초의 주식 거래소는 1602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그게 400여 년 정도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 진화된 파충류뇌가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그 다음에 2억만 년 전에 진화됐던 포유류가 그 다음으로 본질적일 것이고, 인류에는 700만 년 전이니까 그거보다 덜 본질적이고, 거기에다가 이 주식 거래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뇌는 한 400년 정도에 이니까 아직까지 충분히 진화 안 되고 이렇게 고쳐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어, 이 그림 보시면 파충류의 뇌는 호흡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신체 활동들이 보통 파충류 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고요. 어, 포유류는 뭔가 의식이라는 걸 갖고 있죠. 그래서 기억, 뭐 분별하는 거, 그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이 주로 포유류에 대해서 작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연합적인 추리, 뭔가 우리가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 인류에 대해서 작동을 한다. 이런 거죠. 예. 여기 지금 표가 있는데, 뇌관 기저액 하는 게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고, 포유류는 변연객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연액 하면 이 대뇌피질, 요 노란 색깔로 표현된 대뇌피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화 시점이, 어, 여기는 5억 년 전이라고 적혀 있네요. 5억 년 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2억 년 전이고. 그 다음에 2억 만 년이 아니고 2억 년 전이겠죠. 5억 년 전이고. 그 다음에 뭐 3천만 년에서 2억만 년 전이니까 대략 인류에는 한 700만 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뭐 조금 더 쓸까요? 1000만 년 전. 음. 여하튼 인류의 뇌가 발달하는 것은 아주 최근이다. 파충류의 뇌는 주로 생명 유지입니다. 그래서 호흡, 심박, 본능적 반응 이런 게 파충류의 뇌고요. 포유류는 감정, 동기, 기억, 사회적 행동이 포유류의 뇌에서 작동을 합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활동, 논리, 추리, 언어, 계획, 자기조절, 이런 거는 인류의 뇌다라는 거죠. 아마 주식 거래에 관련된 뇌는 아마 주로 여기 중에서도 좀 더 최근에 뭔가 진화돼서 이렇게 이제 고차가 되고 있는 그런 뇌일 것이다라는 거죠. 파충류에는 본능적이고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해야겠죠. 어디 저 맹수가 나를 죽으러 온다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그건 아마 파충류 내가 작동하는 걸 것이다. 어, 포유류는 준의식입니다. 어,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아마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를 합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의식하지도 모르는 새에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들, 그런 감정이나 동기 이런 것들은 포유류의 뇌에 해당합니다. 제가 굳이 밥을 먹겠다고 생각을 하고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류에는 고도의 의식입니다. 이성,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은 아마 인류에 내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나 싸우거나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아니면 뭐, 우리가 뭘 포식한다. 이런 본능들은 아마 파충류 뇌가 작동을 할 거고요. 뭐, 애착, 두려움, 기쁨, 이런 감정들은 포유류 뇌가 작동해서 이루어질 거고, 윤리 판단, 계획, 문화 창조, 이런 것들은, 인류의 뇌가 작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뇌가 같이 작동함으로써 인간이 이제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을 겁니다. 생존해 올 수 있을 거고요. 뭔가 즉각적이고 빨리 돼야 되니까 얘는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거예요. 한 2% 정도. 사람의 에너지의 한 2% 정도를 하고요. 포유류의 뇌는 한 3%에서 한 8% 사이. 그죠? 네. 인류의 뇌는 20%에서 25%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에너지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 마치 AI가 고도의 뭔가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중에서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기간 가지고도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0.1%. 그죠? 예. 포유류에는 2%. 근데 인류에는 2에서 3%. 2에서 3%밖에 안 되는 인류의 뇌가 그 에너지의 20에서 25%를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 비효율적이고 평소에는 이걸 작동하게 되면 사람의 머리가 깨지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주로 무슨 뇌를 사용하고 있냐 면 포유류의 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면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포유류의 뇌를 통해 가지고 어떤 단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것, 이 대뇌피질로 이 저장하는 거는 언제 일어나냐면 밤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체 활동하면서 쓰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냐면 뇌에다가. 그러니까 수면을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실은 인류의 뇌를 별로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 공부하면 막 그 단계 땡기고 그래 먹고 싶고 콜라 먹고 싶고 한 게 뭐냐 하면 1년을 쓰니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결론은 뭐예요? 어, 에너지 효율적인 파충류에너나 포유류에너를 사용해서 사람들은 적극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두뇌 활동 중, 그죠? 예. 어, 인류의 뇌를 쓰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 포유류에는 2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 그러니까 이 주식 거래라는 거는 뭐냐면 400년의 역사를 밖에 안 갖고 있는 아주 극히 최근의 어떤 일인데 그거에 적합하게 진화된 건 아닐 거라는 거지. 그거보다는 400년보다 더 이전 2억 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이 환경은 다른 환경이었는데 그 환경에서는 사실은 포유류나 파충류나 상당히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으로 발달이 되어 왔겠지만 그것이 어쩌면 이 주식 거래하는 데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본능 또는 감정에 따라서 투자하면 망한다. 뭐 또 다른 비슷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어떤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화가 났다는 거는 뭐냐면 소유료에 내다라는 거죠. 감정 있잖아요.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생각해보고 뭔가 행동을 하라.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면 이 바뀐 현대 사회에서는 생존에 오히려 불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본능이 더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그 다음으로 우선적이고 이성은 가장 뒤쪽에 있는 거니까. 근데 주식은 이성의 영역이라는, 주식 투자는 이성의 영역이다. 라는 게 아마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본능에 따라 투자하면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행동 경제학, 그러니까 심리학을 경제학에다가 도입한 거 행동 경제학이라고 그러고, 그게 대표적인 학자가 데니얼 카네만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야기했던 게 인간의 사고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 1과 시스템 2인데,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스템 1은 직관, 그다음 시스템 2는 이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1은 직관이라 그랬는데 뭔가 굉장히 빠르고 자동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거죠. 시스템 2는 이성, 그러니까 느리고 분석적이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평소에 가던 출퇴근을 할 때는 그 1시간 동안 출퇴근을 한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피로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에 다니지 않은 길을 운전을 1시간 동안 하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출퇴근하는 그 길은 나의 운전 습관화된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1이 작동하는 거죠. 포유류에 내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동안 출근하고 1시간 동안 퇴근하더라도 출근하고 나서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시스템 2, 뭔가 내가 새로운 길을 1시간 동안 간다면 그때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스템 2를 작동하고 있다. 이게 이제 데니얼 카네만 교수가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사실은 뭘 작동시켜야 되냐면 시스템 2를 작동시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진화되어 왔냐면 시스템 1을 먼저 작동시키도록 되어 있었고 그거는 2억 년 전에 이 환경에서는 생존에 아주 유용한 어떤 그 행동을 유발시켜줬지만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식투자에는 별로 유용한 어떤 행동을 유발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따라서 투자하면 또는 감정에 따라서 투자하면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 데니얼 카네만 교수는 이 사람이 연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신경과학이나 진화생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시대부터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시스템 1 하는 게 포유류의 뇌이고
시스템 2 하는 게 인류의 뇌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양반 노벨 경제학상 그 수상 기념 이 강의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시스템 1, 2만 있는 게 시스템 제로도 있는 거죠. 그 시스템 제로가 뭐냐면 가축류의 뇌 이렇게. 전망이로는 데니얼 카멘 교수가 이야기한 겁니다. 뭐냐면 이익은 확실한 걸 선호하는데 현실은 불확실한 것을 선호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익이 났을 때는 그거를 익절은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현된 거잖아요. 내 이익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근데 손절은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 손이지만 이걸 매도를 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실현된 건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괴롭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손절을 하고 나면 그다음 실현이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익은 빠르게 끊고 손실은 너무 늦게 끊더라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카네만 교수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요 전망 이론에 따라서 이런 현상, 이런 걸 처분 효과라고 그러는데 예, 처분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이 행동 경제학에서 발견한 거죠. 예. 교훈은 뭐죠? 교훈은 뭐냐면 이익이 났을 때는 어, 내가 팔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면 우리 본성이 생기면 본성을 좀 뭔가 누를 수 있는 뭐 이성적인 활동을 하나 됐는데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건데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냐면 이익이 나면 100% 익절하지 말고 뭐 반반 아니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익절한다 라는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반대로 손절은 어떤 거예요? 손절은 어떠냐면 평가손이 나가지고 내가 팔지 말지 고민하면 그때는 가령 익절은 3분의 1 나눠가지고 판다면 손절은 반 나눠서 팔아라. 아니면 그냥 원샷을 다 팔아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어, 두 번째는 또 다른 그 행동경제학자 노벨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가 로버트 실러 교수인데요. 로버트 실러 교수가 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냐면 펀더멘탈이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일어나는 주가 변동보다 주가 변동은 10%도 안 되는 것 같다. 나머지 90%는 그냥 넌 펀더멘탈하다. 작업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로실러 교수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펀더멘탈은 10%밖에 설명 못하고 나머지 90%는 잡음이니까 변동성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왜 과다 변동이 생기냐 하면 뭔가 비이성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주가를 결정하는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번째도 로버 실러 교수가 상당히 이야기한 건데, 군정 심리하고 스토리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냉철한 이성보다는 뜨거운 감성을 더 선호하고요. 뜨거운 감성을 건드리는 게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살 때도 이 가슴을 차오르게 하는 그 회사의 이 밝은 장래에 관한 스토리가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끌려서 주식을 살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뭔가 설명하면서 이 기업을 사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사람들이 별로 안 걸리더라라는. 그러니까 인간들은 숫자보다는 스토리에 쉽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보다 영어를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게임스탑이 아니고 게임스탑이죠. 게임스톱 주식이라고 뭐 민주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게임스톱이 상당히 그 사람들 열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스토리에 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뭐 비트코인의 버블 이런 것도 일종의 스토리인 거죠. 예, 뭔가 이
이 달러는 썩은 통화이고, 그러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통화를 새로 하나 만들자. 이런 거죠.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이 나쁜 이 공매도 세력을 쳐부수고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한번 승리하리라.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교훈은 이런 거네요. 뭐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되는 이 심리적인 편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편향은 잘못된 거니까 스토리에 휩쓸리지 말고 숫자와 펀더멘탈을 확인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뭐, 또 다른 이 가치평가의 대가인 다모다란 교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넘버하고 내러티브하고, 그러니까 스토리죠. 그죠? 숫자와 스토리를 같이 보는 게 좀 더 균형적인 투자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 또 다른 심리 편향 중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over confidence. 그러니까 confidence가 믿음이니까 나를 믿는데 나의 능력을 믿는데 과다하게 믿는 거. 그래서 과잉확신, 과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이걸 이제 과잉확신이라 그러고요. 어, 어, 어떠냐면 과신도 누가 더 많이 한다고? 예, 남성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젊은 투자자가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매매,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요 세 번째 거는, 그, 과신이 많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건지,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과신이 생기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요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 좀 더 공격적인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큰 맹수를 잡으려고 했다가 성공한 사람은 큰 맹수를 잡아서 그 부족들은 살아남았고 그 유전자가 하는 거고 과신을 가고 있는 그 사냥꾼 중에 맹수한테 잡혀 죽으면 어차피 그건 없는 거고 과신이 없고 소심한 만약 그 사냥꾼이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굶어서 죽어서 그 자손들이 유전자를 남기지 않았을 테니 그러니 남자들은 주로 과신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든 사람에 비해 가지고는 좀 더 뭔가 저 공격적인 호르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여하튼 과신이 있어서 사람들은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뭐 조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강의를 하면서 어, 지나친 거래를 하고요. 그 결과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데 거래 비용을 능가할 정도로 수익을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래 많이 하는 투자자가 수익률이 더 떨어지더라. 이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대표적인 이 행동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심리 편향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2번, 3번, 4번, 5번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본성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편향들을 할 수 있으니 그걸 미리 알고 혹시 내가 여기에 빠진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죠? 어,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5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뭐죠? 충동 억제하기. 예. 그래서 제가 그 투자 일지를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충동 억제하기입니다. 매매하기 전에 매매 이유를 한번 적기만 하더라도 그게 뭐냐면 적으면서 뭔가 우리 이성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시작하지 말아라. 척후병을 보내라. 네. 피트린치가 한 이야기인데 피트린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조금 조금씩 사라라는 거예요. 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는 잡초이고 이거는 꽃이니까 잡초를 다 솎아내면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단단한 포트폴리오가 바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확신이 더 커지면 또 좀 더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소량을 시작하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관심 종목에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요 방법은 별로 그렇게 어, 효과적인 것 같진 않아요.
기록에는 내가 돈이 들어가 있어야지 사람이 계속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금액이 크든 작든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가슴이 아프고 이익을 보면 기쁘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토스의 소선 투자 또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 소선 투자가 되는 대권 회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회사를 통해서 소선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뭔가 사람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냥 처음부터 한꺼번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전부 다 몰빵을 하게 되면 손실이 났거나 이익이 났을 때 나는 어떻게 되냐면 심리에 좌우되게 된다는 거죠. 이익이 났으면 뭔가 흥분하겠죠. 손실이 났으면 공포에 시작하겠죠. 그래서 비이성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조금 투자해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뭐 때려도 되니까 벌더라도 많이 벌지 않으니까 이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는 상태는 아닌 거죠.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상태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규칙 만들기입니다.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랬죠? 시스템 1은 그 운전 습관이고요. 시스템 2는 뭐죠? 새로운 길 운전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은 운전수가 되는 방법은 뭐 어떤 거냐 하면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시스템 1으로 작동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미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운전을 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게 이 규칙 만들기입니다. 투자도 일종의 운전처럼 생각해 본다면, 투자 규칙을 만드는데, 시스템 툴을 활용해서 투자 규칙을 만들어 놓고, 투자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실행하는 건 시스템 1이 실행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이를테면 PBR이 1 미만인 주식을 사면, 뭔가 좀 가치주의여서 좋은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뭐죠? ROE가 10% 이상이면, 그러면 수익성이 높아가지고, 보통 그런 주식을 퀄리티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퀄리티 주식인 종목들만 매수한다라고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회사에 대한 스토리는 그냥 드림만 있고 실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에 이렇게 투자하는 일들은 안 벌어진다라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뭐냐면 분산 투자와 분산 매매입니다. 어, 한 번에 모든 자본을 투입하지 말고 나눠서 투자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종목 선택 능력이겠죠.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능력이 지금 많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면 분산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분사 매매는 시점 선택을 이야기하는, 내가 막 시점 선택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한 번에 왕창 매수하고, 한 번에 왕창 매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세 번에 나누어서, 다섯 번에 나누어서 매수하고, 매도하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투자 IQ를 높이는 과정 중에도 필요한 건데, 소액으로 여러 종목을 투자를 해놓으면, 여러 종목 중에 뭐, 몇 종목은 반 이상이, 어, 나의 이 거래 방향이 맞았다 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종목이 나의 거래 방향이 맞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좋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는 확인할 수 없는 확률이 한 2분의 1이라 하더라도 한 번 시행했을 때는 내가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0번 시행했다면 2분의 1의 10제곱이 10번 다 맞췄, 10번 시행해서 10번 다 맞췄다면 2분의 1의 10제곱이니까 굉장히 희박하죠. 근데 그게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뭔가 이 종목 선택하는 능력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피드백과 기록입니다.
아까 기록은 이미 이야기했고, 투자일지를 작성하고, 어, 매매하는 그 시점에는 내가 감성에, 감정에 의거해가지고 의사결정,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고 나서 그 투자일지를 읽어보면 그때는 내가 좀 뭔가 약간은 좀 이성을 되찾은 상태이겠죠.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좀 이 인류의 뇌를 활용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투자일지의 이야기고요. 네. 어, 피드백은 뭐냐 하면 하여튼 내가 여러 가지 거래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거래 규칙 중에 어떤 규칙은 알고 보니까 별로 좋은 규칙이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규칙이 아니고 어떤 거는 좋은 규칙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치 피트렌치가 잡초 속가내기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은 거죠. 규칙 여러 개 중에서도 잘 되는 규칙은 좀 더 비중을 늘리고 잘못된 규칙들은 이제 수정하거나 하면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규칙들이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네. 어, 지금 오늘 우리 강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성과평가가 왜 중요한가 했는데 사실은 이건 거죠. 성과평가를 하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뭔가 규칙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보니까 감정에서 거리를 두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가슴이 뛰는 스토리에 매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숫자, 데이터를 좀 확인해 봐라.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어,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이야기. 남이 탐욕스러울 때는 두려워하고, 남이 두려워할 때는 탐욕스러워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감정에서 거리 둔 거죠. 왜 남들이 탐욕하겠습니까? 주가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탐욕스럽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앞으로 한 달 동안도 주가가 더 오를 거야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펀더멘탈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펀더멘탈 그냥 그대로 있다고 가정합시다. 주가가 올랐다는 건 뭐예요? 펀더멘탈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때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는 뭐 어떤 때예요? 지난달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텐데 만약 펀더멘탈은 별 변화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저평가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니까, 어, 뭔가 시장이 막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오히려 좀 뭔가 보수적으로, 그다음 시장이 엄청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필요인데 사람들은 그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 시장이 막 올라갔으면 더 올라갈 거라고 믿고 사고, 시장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걸 생각하고 팔고 하니까 뭔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게 워런 버핏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 방금 제가 이야기할 때 가정을 펀더멘털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해준 게 누구냐면 어디 있어요? 로실러 이야기입니다. 예. 가격이 지난 한 달 동안 올랐으면 사실 올란 거에 펀더멘털이 올라서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펀더멘털이 올라서 올라온 부분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90%는 non 펀더멘탈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올랐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뭐예요? 우리 본성대로 투자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본성은 몇억 년 전, 뭐 5억 년 전, 2억 년 전에 개발된 거고 그 2억 년 동안의 환경하고 지금 지난 400년 동안의 환경은 굉장히 다르다. 주식 거래가 시작된 400년은 굉장히 다른 환경이니까 2억 년 동안, 5억 년 동안 개발된 그때 생존하기 유리했던 그런 감정,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 이런 반사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게 지금 이야기인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규칙을 만들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반복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이 본성에 따라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거에서 있던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성과평가가 왜 중요? 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과평가 그 강의 있죠. 그 강의의 보충 강의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성과평가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거.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다. 반드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객관화를 시켜야겠다. 라는 겁니다. 성과평가 왜 중요하냐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성과평가도 이 체계적인 투자 과정 안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자산 배분, 종목 선택, 시점 선택의 능력을 따로 평가를 해봐야겠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했고 지금 우리 중간 과제로 나온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평가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하기는 이미 강의를 한 거고요. 음. 자, 그래서 첫 번째 토픽 성과평가가 왜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투자 과정, 좀 체계적인 투자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경영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경영 과정은 보통 플랜 두 씩 이렇게 얘기해요. 플랜 두 씩. 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플랜을 할 때 피드백을 하는 거죠. 피드백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야겠죠. 해놓고 여기다 피드백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인, 관리의 과정, 경영의 과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도 플랜, 두, 시, 피드백이 있고 그중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어, 내가 왜 투자하느냐, 투자해서 벌어가지고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얼마 동안 투자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연수익률은 몇 프로가 됐으면 좋겠냐. 그렇지만 위험은 좀 작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위험에 허용한 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시간에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앞으로 목표를 어떻게 잡으라고 해요? 연수익률 10% 이상. 그죠? 그리고 연변동성은 몇 프로 이하, 10% 이하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자산 배분도 하는 거죠. 자산 배분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투자 전략을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셋업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목표가 플랜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두 하는 거죠. 그 두가 뭐냐 하면 자산을 좀 위험 자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자산을 더 많이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시점을 약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보고 뭐냐면 전술적 자산 배분 또는 자산 시점 선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 위험 자산에 50% 투자하고 안전 자산에 50% 투자하겠다고 내가 전략적 자산 배분을 했다면 그죠? 근데 지금 위험 자산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볼까? 주식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50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60 정도로 하면 그게 뭐냐면 전술 자산 또는 자산 시장 선택 이런 거고요. 자, 그 50으로 위험 자산 주식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그 주식을 그냥 인덱스에 투자할 수도 있고 지수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개별 종목의 선택을 투자할 수 있겠죠. 자, 그게 뭐냐면 종목 선택. 어느 종목에 뭐 삼성전자에 1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 근데 그거를 그냥 오늘 왕창 살 거냐? 아니면 5일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한 달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 것이냐? 라고 하면 그게 종목 선택. 그래서 두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실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성과가 있는지를 보고 뭔가 좀 잘 못한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수정해야겠죠. 뭐 그런 게 피드백의 과정이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수익률하고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중간고사, 중간평가 기간, 그 다음에 기말평가 기간에서 두 개나 나눠가지고 한번 평가해보자. 그러면 한번 좀 연습이 되고, 저의 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방법을 좀 더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음,
하겠죠. 그래서, 어, 다음 주 화요일에는 여러분의 성과평가한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성과평가를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의 전략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게 이 투자 과정이다라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성과평가 피드백에다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랜 2 C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성과평가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평가가 왜 중요라는 지금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겠죠. 네. 흔히 사람들이 두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플랜도 좀 안 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그 플랜 같은 걸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생각보다 C는 별로 안 하시더라는 거죠. 네. 성과평가의 중요성, 투자 전략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지. 이거는 관리라고 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러니까 효율적인 평가가 없으면 그러면 효율적인 투자도 안 되고 위험 관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망가질 것이다. 근데 그거보다 성과평가가 왜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투자는 과신에 빠지게 돼 있다. 우리 과신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과잉각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능력을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능력이 나의 실제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걸 과잉각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과잉확신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 운전자 과잉확신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운전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자기 실제 운전 능력보다 자신의 운전 능력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미국의 93%의 운전자가, 스웨덴의 60%의 운전자가 자신이 평균적인 운전자보다 운전 실력이 더 뛰어나다고 응답을 했어요. 여기 지금 이 논문에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는 걸 이해가셨어요? 아니, 평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높은 사람들은 몇 프로겠어요? 50%겠죠. 평균보다 낮은 것도 50%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93%가 자기가 평균보다 높다고 얘기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과신이 심한 거죠. 스웨덴도 50% 높은 69%니까 굉장히 과신이 심한 거죠. 물론 미국보다는 덜 심하지만. 그죠? 어,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7%, 7% 운전자, 그 다음에, 뭡니까? 41%? 31%? 예, 30% 스웨덴 운전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는 에버리지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빌로우 에버리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운전자들은 지금 과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런 거네요. 남성 운전자가 능력 평균 이상으로 하는 은당률이 여성보다 3배 많다. 그러니까 과시는 누구한테 더 강한 경향이라고? 남자한테 더 강한 경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이게 실제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느냐 이런 거죠. 사실은 내가 운전 능력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저 꾸불꾸불한 길을 만약 간다면 속도를 아주 늦춰가지고 천천히 코너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있는 스포츠카 어, 저, 뭐냐, 그 자동차 경주 운전자 정도의 프로페셔널한 내 운전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하니까 사고가 나겠죠. 응. 자, 이번에는 투자자 과신입니다. 투자자들도 마치 운전자처럼 과신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매매를 하더라. 그리고 그 과도한 매매의 결과는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손실이 나더라. 과도한 매매를 하면 할수록 거래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해가 더 커지더라라는 것을 이제 이 두 논문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과신 운전자하고 비슷한 거죠.
과신 운용자가 속도 안 줄였잖아요. 그래서 폰너링을 다 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과신 투자자는 주가 상승 하락을 자기가 코너링을 잘 할 수도 생각하니까 그래서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사고 하니까 거래 해준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매매는 작아지는 거죠. 매매는 작아지고 실제로는 이걸 잘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손해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고 설사 뭐 반반 맞추더라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거래 비용이 막 생겼을 거니까 그것도 뭔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예. 뭐 또 이 두 논문은 이런 것들도 찾았습니다. 뭐 어떤 걸 찾았냐면 어, 과신 투자자가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집중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더라라는 사실도 발견.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리 앞에서 한 이야기인데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과신이 더 크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은 뭐죠?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보다 오히려 더 강한 과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기관 투자가는 자기가 그 펀드 매니저가 직접 성과 평가를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성과 평가를 해주니까 훨씬 더 객관적으로 성과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객관화가 좀 되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는 자기 성과 평가도 안 하고 피드백도 안 하니까 훨씬 더 과신의 경향이 강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과신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성과 평가와 피드백이다. 그래서 성과 평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왜 과신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과신이 일어나? 첫 번째는 확정 편향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있거나 자기가 믿고 있는 기대가 있으면요. 그거에 부합하는 정보는 좀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진실이야 라고 생각하고 수집하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거죠. 근데 어, 자기의 신념을 깨트리는 자기의 기대를 깨트리는 그런 새로운 정보가 도달하면 그거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그래서 무시하거나 과소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이 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지해주는 그 정보들만 계속 받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양극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마찬가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 옳다고 믿는 그 정파의 믿음에 지지해주는 어떤 동영상이 있으면, 그러면 그건 내가 보고, 반대되는 쪽에 동영상이 있으면 그 동영상은 내가 보지 않는 거죠. 더더욱이 심각한 거는 뭐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봤던 그거는 또 그 비슷한 것들만 모여가 나오니까 세상은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쪽에 신념을 믿다고 하는 그 동영상들만 계속 널려 있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믿죠. 예. 아마 믿음은 실제 진실은 이쪽 것과 이쪽 것의 어디 가운데 정도 있는 게 사실 맞을 건데 그죠? 예. 이 확정 편하기 위해서 계속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확정 편향이 일어나냐 하면, 그 심리적인 그 근거는, 기제는 뭐냐 하면, 인지적 부조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 갖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 맞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 내가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뭔가 무능력하다는 어떤 결과가 하나 나와.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이왕이면 내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게 내가 행복하잖아요.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어, 그, 우리의 보통 방법은 뭐냐면, 발견된 새로운 현실의 결과는 무시해버립니다.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게 오히려 나의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잘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 내가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나오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어, 내가 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면 사실은 이 원인이 내 탓이 아니고 너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연의 결과야. 나의 능력이 우연의 결과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 과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처분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왜 처분 효과가 생기느냐? 손실은 지연시킨다 그랬죠. 손실은 평가손이니까 현재는. 만약 이거를 손절매하면 실현이 되는 거죠. 근데 실현을 지연시키는 거죠. 실현을 하는 순간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행복한데. 그죠? 그러면 인재 부조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 혹시나 나중에 다시 가격이 되돌아 올라가서 손실이 없어지고 이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도 확률은 반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 더 많이 떨어질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읍시다. 왜 그 조기 이익은 조기에 실현하느냐 하면, 이거 실현시키면 이제 실현된 거잖아. 그럼 뭐예요? 아, 내가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저는 행복한 거죠. 예, 예. 어, 그, 아까 제가 그 과다 변동성 이야기하면서 실제 이익 손실에는 운이 몇 프로 이상이 된다고. 펀더멘탈은 10%밖에 안 되고, 그러면 90%는 사실은 운이잖아요.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운칠 기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운이 9고 기가 1이라는 거죠. 내가 돈 벌었다고 해서 그 돈 번 게 나의 능력에 의해서 벌었을 가능성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운에 의해서 돈을 벌었을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90%라고. 그러니까 설사 내가 돈을 뭐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 저 10% 확률로 나의 능력이 발현되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거래 통한 해서 계속 돈을 벌었다면 그거는 뭐예요? 아, 운이 아니고 나의 기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운이 90이니까 한 두어 번 내가 그 거래, 그 주가의 방향을 맞췄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 한두어 번 전부 다 맞췄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 확정 편향이 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거죠. 돈 벌면 내 탓이고, 그 다음에 돈 안 벌면 운이고, 그죠? 그래서 내 기억 속에는 어떻게 남아 있냐면 내가 돈을 많이 주식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과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신이 왜 생기느냐 하면 그 뇌에서 보상이 굉장히 과다하게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또는 감정이 이 판단을 이 저 그냥 지배해버리는. 그래서 감정하고 이성이 판단이 통합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점점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감을 보상하는 욕구가 생기고 위험 신호는 무시하고 오류 인지는 저하되고 그래서 판단의 객관성이 왜곡되는 게 아마 이 뇌과학, 신경과학에서 과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뇌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보상 시스템이 있어서 과신 상태에서는 이 보상에 이제 그 지금 선도 체크하는 게 지금 이제 포유류에 냅니다. 포유류 내에 있는 것 중에 한 기관인데 이 보상에 관한 선도체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100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 과신 상태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메타 인지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게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판단과 정확도를 평가하는 게 이제 메타인지 수행 능력인데 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타인지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를. 그죠? 근데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판단을 못한. 사실은 감정에서 판단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성에서 판단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전전두엽이 뭐냐면 이제 인류의 뇌인데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감정, 포유류 내에서 만들어진 감정하고 그 다음에 이 저 인류의 뇌에 와가지고 이제 감정하고 판단을 통합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전전두엽이 뭔가 활성화가 줄어드는 거죠. 그냥 이 뭐죠? 편도체만 막 활성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감정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죠. 위험 신호가 있는데 위험 신호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성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마 과신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신을 진화생물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얼핏 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이야기죠, 이야기. 예. 과신한 남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맹수한테 먹히거나 아니면 맹수를 잡거나. 그죠? 맹수한테 먹힌 사람은 이렇게 된 거예요. 유전자 선별을 실패하겠죠. 그런데 맹수를 잡은 그 과신 남자는 유전자를 퍼뜨리겠죠. 그죠? 소심한 남자도 맹수를 못 잡아서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전파에 실패했겠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 유전자에는 뭐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과신 남자, 성공한, 맹수를 잡는데 성공한 과신 남자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과신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는 게 이걸로 이제 설명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과신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 실험이나 저 게임 이론 시뮬레이션 했던 연구들 보면 과신이 있을 때 자원을 획득하거나 지위 경쟁을 하거나 따지기에 훨씬 더 이점이 많아서 생존하더라라는 뭐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여기 두 개 그 동그라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주 환경은 언제 환경이었어요? 우리가 맹수를 사냥하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뭐 5억 년에서 2억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공적인 방법은 뭐 어떤 거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내가 능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맹수를 잡아가지고 어, 그 먹은 그 부족들의 그 사냥꾼의 피가 우리한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신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건 아까 얘기했고요. 이거는 그냥 과신 편향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 질문에 대해서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자신이 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그냥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그렇지 않다. 2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를 해가지고 그 숫자를 합해가지고 숫자가 높으면 과신 편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그 숫자가 낮으면 소신 편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주식 투자는 누가 더 잘한다고요? 소신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보다 자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만약 원시 시대에 살았다면 맹수를 잡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어가지고 유전자를 퍼뜨리지 못했지만 이 현대 사회에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 조심하는 사람이 현대 사회에 훨씬 더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뭐냐면, 이 맹수를 잡을 필요는 없거든. 자, 투자자 가진에 벗어나기. 예. 그래서 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성과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루프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나의 그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로 기록하고, 그다음 투자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그죠? 예. 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는 딴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각자의 내가 이 종목을 왜 이, 저, 그, 권하느냐 하는 걸 한번 발표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이, 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객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내가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비판하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투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뭐냐면, 투자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같이 학습 투자지 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투자 원칙 및 투자 규칙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든다.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복적으로 아버지가 기본기 연습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연습이 돼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조건 반사로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손흥민이 볼 트래핑 하거나 슈팅 하는 것들은 뭐냐면 무수히 반복적인 기본기 연습을 통해가지고 그냥 그 상황이 벌어지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도록 되는 거죠. 내가 쟤를 이렇게 제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끼면 이미 늦은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메타인지 및 사후 성찰, 내가 정말로 옳은가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투자 일지에다가 플랜 2C를 한번 기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못됐다 하면 실패도 솔직하게 기록하고, 원인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리프렉션 하는 게 여러 번 생각인데요. 동일한 주제를 여러 번 생각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 생각은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숫자에 기반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버 슐러 교수가 나레티브 에코노믹스라는 것도 뭐그 책을 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스토리에 굉장히 열광한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감정적으로 열광하는 거지 이성적으로 열광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마사란 교수는 narrative and numbers 그래서 왜냐하면 내러티브도 중요한 것 같고 어차피 양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건 넘버가 해주겠죠. 그다음에 질적인 분석도 해줘야 되는데 그 분석은 내러티브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막 일정도의 어떤 기업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거 근거 없는 확신이다. 가슴이 뛰는 게 숫자 때문에 가슴 뛰는 경우는 없어요. 주로 뭔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그럴듯해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어느 누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뭐 증권회사나 아니면 자산운용회사에서 지금 당신이 이 종목을 투자하면 돈 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의미 뭡니까? 약장사잖아요. 약을 팔아가지고 어느 누군가가 실제로 기관 투자자가 그 약을 사주면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약 파는 데는 아주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 듣고 사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요? 일단 내가 뭔가 시스템 1에 자꾸 의해가지고 지금 이 종목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 그러면 그 다음에 숫자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거죠. 예. 뭐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 교육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투자 리터러시, 투자 IQ를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그 ICI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중 단 3분의 1만이 기본적인 금융 질문에 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도 거의 절반이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 IQ.
우리 금융 IQ가 낮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정권위원회 SEC에서는 대학 수준의 개인 금융 교육 강화, 학생 엠베스더 프로그램 지원, 금융 서비스 기업의 실시간 타자 교육 제공 의무화 등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식수사론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게 말하자면 투자 교육과 투자 리스크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토픽은 체계적 수사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 평가도 요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 여기서 이야기하는 체계 수사는 실제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거고, 국민연금의 성과가 나쁘지 않다. 뭐 비판도 많이 있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거니까 이 체계를 좀 따라 하자는 거고요. 국민연금은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델라트 자산 배분, 두 번째 단계가 전술적 자산 배분, 음, 세 번째 단계가 종목 선택, 그리고 종목의 시점 선택, 이렇게 되겠습니다. 델라트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가령 위험 자산을 50%, 안전 자산을 50%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면 50%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의 50%를 이제 주식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비중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략자산 배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말하자면 그 자산 방금 전략자산 배분 자산군의 이제 비중을 정했는데 그거의 시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가령 벤자민 그레임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50대 50으로 전략자산 배분을 하는데 근데 뭔가 주식이 좀 잘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주식을 한 75%, 그다음에 안전자산은 한 25% 이렇게 투자하고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면 주가가 너무 올라간 것 같으면 그러면 주식을 25%, 그 다음에 안전자산은 한 75% 이렇게 하는 게 자산군 시점 선택 또는 전술적 자산 배분. 네, 실제 국민연금이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략성 자산 배분 또는 전술 자산 배분에 의해 가지고 한다면 그냥 주식 50%를 그냥 지수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종목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사는 게 아니고 개별 종목을 뭐 삼성전자를 시가총액 비중보다 좀 더 많이 산다든가 적게 산다든가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종목 선택이 되는 겁니다. 네. 어, 삼성전자를 산다 하더라도 그거를 한꺼번에 삼성전자 100만 원씩 사야 된다 해서 100만 원을 살 수도 있지만 그거를 여러 날에 걸쳐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여러 날에 걸쳐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보고 종목 시점 선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에 한 30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710조 원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8년부터 2020년까지로 만약 이야기를 하자면 연 한 5.46%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1.76%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을 지금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시가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고 있을 거니까 여기를 따라해서 뭔가 투자 과정을 만들어낸다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기 아래 있는 그림을 보니까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실제 실행을 하고 있고, 그죠? 그 실행을 하는데 그것에 연구를 하는 국민연금 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감사실과 준법감편이 감시를 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그 기금을 운용하는 원칙은 지금 보니까 세 개의 전문위원회가 있네요.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그다음 위험관리 성과보상 전문위원회가 뭔가 정책을 만들고 있고 그것에 좀 더 상위의 정책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하는 게 있고 또 그 위에 또 뭡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 위원장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실행을 감시하는 또 보건복지부가 뭔가 책임을 지고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역시 정부 행정부처 내에서 기재부가 뭔가 이 잘하고 있는지를 지금 감시를 하고 있고 또한 국회도 감시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배구조가 잘 돼 있어서 감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운용의 성과가 어떻느냐라는 걸 해서 국민운용 홈페이지를 가져온 겁니다. 300명이 700기조를 운영하고 어, 연 5.46%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래서 누적 수익금이 382조 원,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뭡니까? 어떤 해는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는 해도 있었고, 2019년, 그죠? 손실을 보는 해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5.46% 정도의 누적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다른 글로벌 연기금하고 만약 평가를 해본다면, 지금 X축의 연 표준편차, 그러니까, 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은 연수익률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큰 거죠. 그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GPIF, 이게 일본의 연기금인데, 일본의 연기금보다 위험은 더 적고, 왼쪽에 있으니까, 위험은 더 적고,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일본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뭐, CPPIB 하면 캐나다, ABP 하면 네덜란드, BPFG 하면, 노르웨이, 예. 그 다음 캐퍼스 하면 캘리포니아의 공무원연금인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률이 조금 낮긴 낮은데, 그렇지만 비교적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 퇴직연금하고 만약 비교해 본다면, 또는 퇴직연금 DC 그 확정 기여형, 그다음 DB 확정 급여형,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이 X축이 지금 연편편차 Y축이 연수익률이니까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위험은 좀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점들을 대표하는 직선 하나 그어 보니까 직선의 위에 지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비해 가지고 위험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이 정도 기울기로 더 높은 수익을 올려야지 마땅한데, 그 선보다 더 위쪽에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국민연금은 잘하고 있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퇴직연금 DC도 잘하고 있는 거죠. 위험이 적으니까 수익률이 좀 낮긴 하지만 국민연금. 그렇지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데는 못한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DB. 있다. 그렇다. 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보니까 뭡니까? 어, 연, 2017년부터 21년까지 주요 연금의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사학연금이 이 기간 중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긴 했지만, 2021년부터 23년으로 본다면 사학연금이 좋은 성과를 낸 건 아니다라는 게,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일치는 안 하네요. 퇴직연금은 뭐예요? 이렇네요. 그러니까 뭐, 높아봐야 2.58%. 그 다음에 낮으면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상당히 성과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3층 구조잖아요. 1층이 국민연금이고, 그 다음에 2층이 퇴직연금이고, 3층이 개인연금인데. 근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이렇게 낮으면, 우리, 직장인들의 노후 보장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퇴직연금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라는 게 이 그림이 또 이야기하는 또 다른 게 되겠네요. 여하튼 국민연금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연금의 투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기금의 투자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을 잡았는데, 목표 수익률은 한 8%에서 10% 정도. 위험 허용 한도는 4%에서 5%. 제가, 목표 수익률 한 10% 잡으시면 되고, 위험 허용 한도를 10% 잡으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위험을 적게, 국민의 연금이니까 위험을 적게 위험 허용을 하고 있는,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참고적으로 코스피에 투자하면 연변동성이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투자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목표 수익률은 아마 코스피의 연 수익률이 12%이 정도 되니까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위험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우리의 답을 찾은 건 아니고 뭔가 우리 투자를 해가지고 이 위험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투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까지를 누가 그 결정하냐 하면 기금운용위원회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전략자산 배분, 전수자 배분, 그 다음에 자산별로 기금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자산 배분 또는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게 뭐냐면 자산군 시점 선택이고, 그 다음에 자산별 기금 운용이 종목 선택, 종목 시점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각 부서별로 각 뭐 주식,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국내 주식, 국내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위험을 얼마나 조금 더 질 것이냐, 아니면 수익을 얼마나 더 높일 거냐,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걸 또 감시하는 게 리스크 관리실에서 감시를 하고 그죠? 예. 그리고 성과 평가는 누가 하냐 하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성과 평가팀하고 외부 평가 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그래서 피드백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전략자산 배분, 전수자산 배분, 그 다음에 종목 선택, 종목 시주 선택 하고 그다음 위험 관리도 하고 성과 평가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인 스스로 해야겠다라는 게 되겠죠. 어, 전략자산 배분은 뭐예요?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자산권의 비중을 결정하는 거고,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장기 수익률의 특성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전수자산 배분은 금융시장 예측에 근거해서 주로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근거해서 자산 비중을 조금 조정하는. 그러니까 이건 시점 선택 능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 운용실에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운용실에서 종목 선택과 종목 시점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패시브하게 한다면 그냥 인덱스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것까지는 초과성과를 낼 수 없으니까 그죠? 예. 종목을 좀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의 시점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선택 능력과 종목 시점 선택 능력이 있어야지 얘가 초과성과를 내게 되겠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제 위험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또 조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겠죠. 운영실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성과평가에서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자산 배분. 내가 자산 배분 능력이 있다면 액티브하게 하면 되겠죠. 배분 능력이 없다면 패시브하게 하면 되겠죠. 네. 종목 선택 능력이 있다면 액티브하게 하면 되고 없으면 패시브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뭐냐 하면, 어, 종목 선택 능력도 있고, 자산 배분 능력도 있는 경우에, 자산 배분의 시점 선택 능력도 있는 경우에, 여기 지금 타이밍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1번 유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세 판단에 따라서 자산 배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수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개별 종목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뭐예요? 둘 다 능력이 없을 때는 4번이죠. 둘 다 패시브하게. 그게 뭐냐면, 그냥 자산 배분하고, 뭐, 그, 수동적으로 좀 재조정을 할 수 있겠죠. 원래 주식을 50%, 그 다음에,
현금을 50%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가서 50%, 60% 되면 다시 50%로 되돌리는 과정. 그게 대조성. 그죠? 근데 여하튼 뭡니까? 그냥 인덱스, 벤치마크에 그냥 투자하는 거. 그게 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뭐예요? 종목 선택 능력은 있고, 시험 선택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이, 전수 투자 배분은 안 하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목 선택만 하면. 거꾸로 해야겠나? 아, 전수 투자 배분은 하고, 종목 선택은 안 하고, 그냥 기술 투자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디에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4번 이 유형에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냥 주식에 50, 그 다음에 안전자산에 50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어, 저, 이 주식 50을 그냥 시장 지수 따르는 인덱스 ETF에다 투자하자. 그죠? 예. 그렇게 하고요. 일단 가정은 여기 있는데, 내가 성과평가를 해보니까 좀 타이밍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성과평가를 해보니까 종목 선택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 2나 3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많이 움직이지 말고. 기본 포트폴리오는 그냥 인덱스 50인데, 인덱스를 한 49 하고, 1을 종목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의 성적이, 나의 능력이 검증이 되면, 이제 뭐 종목으로, 전부 다 종목 선택으로 내가 투자하는 2번, 2번 유형이 아니고 3번 유형이네요. 3번 유형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죠? 내 능력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이 워렌 버핏의 그 오마하의 그 사무실을 가보면, 어, 이 테드 윌리엄스라, 이 사람이 테드 윌리엄스인데, 테드 윌리엄스의 사진이 걸려져 있습니다. 예. 어, 왜 테드 윌리엄스에 걸려있냐,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메이저리그 최후의 사할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41년에 이 사할 그 타율을 기록하고 나서 메이저리그의 사할타자는 다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전설적인 야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 테드 윌리엄스가 The Science of Hitting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테드 윌리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을 이렇게 77개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어, 자기가 이 안타를 치는 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자기한테 핫존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 어떤 존이에요? 어, 여기에 들어오는 걸 쳐봐야 안타가 잘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까? 내가 안타를 못 치는 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 연습을 해가지고 요거 이 안타 타율을 좀 높이겠다 노력하잖아요. 근데 테드 윌리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의 핫존은 여기니까 여기만 노리잖아요. 테드 윌리엄스가 여기만 노리는 것을 다른 투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다른 투수들은 어떻게 투구를 하겠어요? 이런 데 투구를 하겠죠. 요런 데 투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는 여기에 투구하면 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여기만 노려서 내가 잘하는 데만 노려서 투자했는데, 그러면 사실 투수가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면 그거는 무조건 안타. 이렇게 돼서 자기가 이 사할 때 자유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워렌 버핏이 왜 오마하 자기 사무실에다가 이 테드 윌리엄스의 이 사진을 넣냐 하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의 능력은 여기에 있으니 여기만 기다리자는 거죠. 근데 나는 테드 윌리엄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 나의 이 능력 범위 안에 있지 않은 기업은 아예 투자를 안 하면 이익은 못 받지만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지 않냐. 테드 윌리엄스는 만약 이런 대로 공이 오면 스트라이크 됐으니까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 되겠죠. 3 스트라이크 아웃 될 건데 자기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방망이를 안 휘두르고 인다고 해서 스트라이크 아웃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테드 윌리엄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투자는. 그냥 스트라이크 존, 나의 hit존, 나의 황금존에 들어오는 것만 열심히 치겠다라는 거고, 실제 워렌 버핏은 그렇게 그 부분만 열심히 쳐가지고 전설적인 투자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클 오브 컨피던스, 능력 범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대부분 투자자가 왜 투자해서 돈을 잃냐면 자기의 능력 범위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조차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워렌 버핏은 자기 능력 범위에 있는 투자만, 자기가 아는 기업만 투자하겠다라고 원칙을 정해뒀고, 그게 워렌 버핏이 전적인 투자자가 되도록 만들어준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캐나다의 저, 연금, 이 CPPIB, 이 연금위원회인데, 여기는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CPPIB의 코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식이 85%이고, 채권이 15%인 겁니다. 이걸 코어로 두고 있는 거죠. 이걸 코어로 두고, 세틀라이트, 위성은 뭐냐 하면, 어떤 새로운 투자안이 왔는데 이 투자안이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보다 좀 더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같은 위험인데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거로 기대되거나 아니면 같은 수익률인데 더 적은 위험인 같으면 이게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CPPIB에서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팔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새로운 투자안에 투자할 금액이 100만 원이라 정해졌으면 100만 원어치의 85%, 그러니까 85만 원어치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팔고, 그 다음에 캐나다 채권을 15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그럼 100만 원이 생겼잖아. 그러면 그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틀라이트 이 투자 안에 대해서 평가도 어떻게 하냐면, 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와 비교해서 얘가 좀 더 위험이 적고 높은 수익을 올렸으면, 그러면 이 투자는 성공. 아니면 실패. 이런 식으로 성과평가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그래서 주린이 같으면 전략자산 명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권하는 거는 벤자민 그램이 이야기하기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50대 50으로 두라 그랬으니 50대 50으로 두자라. 그죠? 예. 위험자산은 나스닥 100이나 아니면 코스피 200 ETF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좀 더 좋은 것 같으면 나스닥 100 ETF에 50을 투자하시고 한국이 좀 더 좋은 것 같으면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하는데 저는 지금 나스닥 100 ETF에 50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안전사로는 단기국채 ETF도 있고 단기금리 ETF도 있고 MMF도 있고 CMA도 있는데 이것도 복잡한 것 같으니 그러니 그냥 MMF 아니면 CMA에다가 그냥 놔두나가지고 조금의 이자를 그냥 향유하는 정도로 하자라는 거죠. 어, 이거를 좀 더 높은 이자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갖고 있는 어떤 MMF에 투자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뭔가 의미가 있다면, 그거는 어디에 더 의미가 있냐면, 중요하냐면, 어떤 종목에 내가 좀 더 연구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주식, 뭐, 나스닥 150, 그 다음에 CMA 50인 이 포트폴리오보다 좀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어떤 AF를 선택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얻냐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어, 또는 뭡니까? 사실 이런 ETF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건 ETF 이거는 이제 패시브 인덱스 ETF죠. 그죠? 인덱스 ETF인데 여기 투자하지 않고 어떤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액티브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겠다라는 게 지금 이 그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미국 리저스인데 뭐 어떤 거야? 지금 빨간색이 액티브고 파란색이 패시브인데 패시브의 비중이 이제 그 투월했다라는 거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액티브를 해서 벤치마크보다 좀 더 초과 성과를 내는 그 액티브 운용하는 펀드들의 성과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모닝스타에서 2025년에 발표한 걸 보면 2024년에 미국 대형주 액티브 펀드 중에 36%만이 러셀 1000 인덱스를 초과 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그죠? 그냥 반 이상은 돼야 되는데 반 이상도 안 된다는 거죠. S&P 500 수익률을 초과한 펀드는 19%에 불과하다는 거죠. 3년으로 보면 86%가 미달하고 10년으로 보면 85%가 미달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냥 S&P 500에 투자하면 상위 지금 뭡니까 19%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펀드를 선택할 건가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자산 배분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종목 선택입니다. 종목 선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보다 매력질 같으면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투자 전략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보다 성과 좋으면 점진적으로 전액하는 거예요. 어, 종목 선택을 이제 100% 한다. 개별 종목으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 10종목 이상으로 분산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어, 내가 굉장히 종목 선택을 잘하는 거라고 나오면 점진적으로 종목 수를 줄이는 거는 괜찮은데 처음부터 그냥 인덱스 투자 안 하고 그냥 100% 종목 투자하고 있는 거는 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거는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그 종목 시점 선택이 보통은 없겠죠. 없으니까 분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그냥 100% 사지 말고 100만 원 통으로 다 사지 말고 뭐 10분의 1로 나눠서 열흘에 나눠가지고 사라. 라는 거죠. 열흘에 나눠서 팔아라. 이런 거죠. 그죠? 시점 선택 능력이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열흘에 나눠서 파는 거를 9일에 나눠서 팔고 8일에 나눠서 팔고 이래서 점진적으로 집중을 하면 되는 거겠죠. 어, 전술적 자산 배분. 어, 이, 만약 한다면 일단은 소액으로 전술자산 배분 해보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좀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이다, 덜 매력적이다라는 걸 판단하려면 뭔가 시점 선택을 위한 지표가 발굴이 돼가지고 그 지표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 시점 선택력이 없으면 그냥 주기적으로 재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단기마다 한 번씩 원래 50대 50으로 맞춰놨는데 50대 50에서 벗어났잖아요. 주식시장의 조화가 60이 됐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50으로 되돌리는 주기적 제조 정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앞으로 3개월, 앞으로 6개월, 앞으로 1년에 주식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매력도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표를 내가 발굴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제 시험 선택을 좀 많이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만 벤젠 그램은 뭐라 그랬냐 하면 그냥 일반 투자자면 그냥 50도 50으로 나는 권한다. 근데 맥시멈으로 전술산 배분 하더라도 75를 넘어가지는 말아라. 25 밑으로 떨어지지는 말아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대 0은 아니라는 거죠. 0대 100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순서를 보니까. 그 다음에는 종목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능력이 있는지 개발하려면 시점 선택 능력을 개발하는 거죠. 그죠? 예. 어, 그, 이, 100%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도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율을 따라가지 못할 위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 은행에다 예금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투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린이라 하더라도 위험자산, 안전자산을 적어도 50도 50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제 권고입니다. 네. 왜 종목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점 선택을 하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종목 선택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점 선택은 가능한 영역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워렌 버핏조차도 시점 선택을 하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 시점 선택을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은 가격 선택을 해요. 어, 이 내가 만든 이 펀더멘탈 밸류에 비해서 가격이 한 30% 정도 더 밑에 있으면 그럼 이제 그 30%가 안전 마진이 되고요. 그러면 하는데 이 펀더멘탈의 가치 평가도 굉장히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가격이 이 30%더 낮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가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이럴 때면 시장이 막 따라앉잖아요. 따라앉으면 그 30%보다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시장이 폭락했을 때 하는 시점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가격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 시점 선택 안 해요. 그죠? 예. 내가 워렌 버핏보다 위험한 투자자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시점 선택을 아예 그냥 포기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종목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코스피에 투자하면 연수익률 1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연변동성이 30%만 됩니다. 10%더 줄여야 돼요. 그죠? 그걸 뭐로 달성할 수 있냐면 종목 선택으로 달성하고 있고, 그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도 달성할 수 있을, 쉽진 않겠지만,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시점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해외 연구 결과를 지금 가져온 거죠. 그죠? 연기금이 시점 선택 능력하고 종목 선택 능력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게 이 양반 세 사람이 쓴 86년 그 파이낸셜 애널 저널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죠? 어, 91개 미국 대형 연기금의 연간 투자 성과를 전략자산 배분, 전술자산 배분, 자산 선택으로 분해를 한 거죠. 분해를 해보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의 공헌이 112.21%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체 성과는 100%인데 100%보다 초과를 달성하는 거고, 전술자산 배분하고 자산 선택의 공헌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7.33%,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산군 시점 선택 틀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종목 선택하는 것도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제약사 명목만 해도 오케이라는 거죠. 여기에 4분만 해도 오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한국연기금에 관한 결과인데요. 20개 국내 연기금의 성과를 평가해 보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의 공헌이 90.6%,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의 공헌은 마이너스 3.23%.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산군 시점 선택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종목 선택, 자산 선택의 공헌이 얼마냐 하면 5.54. 그러니까, 약간은 종목 선택하는 능력을 연기금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개인도 시점 선택을 하지 말고, 뭐예요? 종목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답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 결과입니다, 미국에. 인다우먼트 펀드 하면 대학 발전기금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무슨 재단, 이런 거가 인다우먼트 펀드인데, 거기에 10년간 성과를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상위 4분이든 아니면 하위 4분이든 전부 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산 배분 수익률에서 나온다. 나머지 부분이 그, 요건데, 그죠? 상위 4분위의 인다우먼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플러스를 약간 내주는 게 뭐가 내주냐면, 그 종목 선택 또는 시점 선택에서 내준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거는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위 그 25%를 제외한 나머지 75%는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더 나았겠죠. 자, 이제 다시 토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하기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이게 지금 제 토스의 그 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일자가 월별로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재교가 나오는데 수시로 이제 입출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입출금한 금액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죠? 그러면 총 입금한 금액들이 나올 거고, 그 토스 정권에 투자한 자산의 그 평가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매월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죠. 지금 새로 입금한 금액이 있으니까 요거는 투자 안 했다고 생각하고, 어, 여기서 요거 빼고, 분의 요거 하면 요 수익률이 나오겠죠. 이게 수익률이고, 그러면, 맨 처음에 100원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이 달에 4.3%의 수익을 올렸으니까 104원이 될 거고, 이달에 2.6%의 수익률을 쓰니까 104에다가 1 플러스 0.026 해가지고 107이 나올 거고 해서 금액 쫙 적어 놓은 거. 그죠? 예. 코스피 지수를 적어 놓은 거고, 그럼 코스피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월별 수익률을 계산하면 만약 그걸 100원 투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계산한 거고,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 지수를 적어주고 수익률을 적어주고 기준가를 적어준 거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2025년 8월 18일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어, 중간에 입금을 하기도 했지만 입금 같은 게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100원 투자했으면 229.401원이 됐을 것이고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132.001원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어, 나스닥 100에 투자했더라면 152.69가 되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토스증권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수익률은 요 공식으로, 기준가는 요 공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준가 추이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파란색이 코스고요.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이 코스피고, 그 다음에 이 회색이 그 나스닥 100인데 이렇게 보니까 토스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네요. 이 업앤다운이 심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네요. 실제로 제가 2024년 그 11월 이후부터 상당히 좀 이 시장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바꿨거든요. 그러고 나서 됐는데, 다행히 이 기간 중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인데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얘는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 가령 2024년 10월 이전으로 보면 나스닥보다 별로 좋은 성과를 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때 포트폴리오하고 이 2024년 11월의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2024년 10월 이전에는 NDX보다 저성과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 위험자산, 안전자산 50도 50 이 원칙을 하다가 이제는 위험자산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고요. 그다음 위험자산도 훨씬 더 위험한 자산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월별 수익률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월별 수익률이 있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있고 월별 수익률이 있으니까 월별 수익률의 그 평균을 구하고 거기다 10일을 곱하면 연수익률이 나오겠죠. 월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루트 12를 곱하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무이자 이자를 3%로 가정한다면 연수익률 빼기 3% 나누기 연변동하면 이게 윌리엄 샤프라는 양반이 만든 비율이 되는데 변동성에 대비해서 얼마나 무이자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가라는 걸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해놓은 겁니다. 측정을 해놓으니까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에 11개월 동안 보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 나스닥이 더 높은 거죠. 그죠? 반면에 변동성은 훨씬 더 큰 거죠. 나스닥보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투자는 아니었던, 나스닥보다는 별로 좋은 투자는 아니었던
게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샤프 레시오를 보셔도 그걸 알 수 있는데 뭐예요? 2.07, 1.06이니까 호수가 코스피보다는 좋은데 위험 대비 주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나스닥보다는 못했다. 이렇게 된 거고요. 투자 전략을 바꾼 2024년 11월부터를 보면 연수익률이 90.8%. 아, 놀라워라네요. 그죠? 예. 나스닥은 19.6%, 코스피는 25.3%. 그 다음에 변동성은 훨씬 높은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샤프 레시오를 구하면 1.72, 1.15, 1.04니까 주어진 위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초과 성과를 올리는 그런 걸 달성했다. 가 되겠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죠? X축에는 연변동성, Y축에는 연수익률 놔둬놓고, 코스, 그 다음에 NDX, 코스피를 둔 거죠. 그리고 요 세 개 점을 대표하는 직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직선을 그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코스피가 좀 언더퍼폼 했고, 나스닥은 아웃퍼폼 했고, 코스도 아웃퍼폼 했네요. 그러니까 토스 정선투자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이 크긴 큰데, 지금. 위험이 굉장히 큰데, 그죠? 38.1%니까. 굉장히 큰데, 그렇지만 그래도 뭐 꽤 괜찮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종목 선택 능력은 어떻게 측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들, 종목들 다 놔둬놓고, 그죠? 매수한 게 있고,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종목 수는 나스닥 제외하고 20 종목이었는데, 손해가 6 종목이고, 이익이 14 종목이니까 성률은 70%. 손해가 난 6 종목의 평균은 마이너스 4.27%고, 이익이 난 14 종목의 평균은 11.17%니까, 결국에는 전체 동일 가정으로 한다면 6.54지만 가치 가정으로 한다면 6.61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초과 성과를 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은 이익 종목이 더 많고 거기다가 이익의 평균 수익률이 손실의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더 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하튼 성률은 70%니까 종목 선택을 이 기간 중에는 잘했다. 예. 제가 어디 그 대면 수업에서 이야기했나요? 예. 잘한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기간을 놔둬놓고 보니까, 뭐, 또, 성률이 50% 훨씬 더 아래쪽인 경우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제가 종목 선택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적어 놓은 거고요. 예. 이제, 노트할 거는 뭡니까? 이거죠. 종목 수가 많아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종목 승률이 50%이라는 기무 가설하에 두 종목만 투자했다면 모두 맞출 확률이 25% 되니까 굉장히 큰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다섯 종목이면 모두 맞출 확률이 3.125%니까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바뀐 거죠. 이왕이면 지금 우리 몇 종목 있어요? 20종목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종목을 모두 맞출 확률은 2분의 1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률이 70%니까 그러면 50%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종목 시점 선택 능력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렇게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놨어요, 지금. 제가 매도한 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밖에 없었는데 세계 평균 단가가 87,601원이고 일주일에 그게 83,492원이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빨리 비싼 가격에 팔았으니까 잘 된 거죠. 그 일주일에 팔았으면 더 싸게 팔았어야 되는데 더 비싸게 팔았으니까 잘 된 거죠. 라고 적어 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 비싸게 팔았으니까 잘한 거긴 잘했는데, 그렇지만 한 번 매도해서 승률이 100%니까, 그거 가지고 매도 시점 선생님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매수는 지금 4개만 나타났는데, 그죠? 근데, 어,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85,784원에 샀는데 일주일에 가격이 86,000원이니까 빨리 잘 산 거죠. 그죠? 이건 어때요? 83,765원에 샀는데 일주일에 83,117원이니까 일주일에 파는 게 더 나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률은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놓은 매수평가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 그죠? 예. 네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시중 선택 잘된 거고, 두 종목은 시중 선택 못했으니까 그냥 반반인 거죠. 매도 시점 선택 능력은 그냥 확률이 5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뭐냐면 거래가 총 몇 번이었냐면 24번이었고, 이익 거래소 22번이고, 손해 거래소 2번이니까 확률은 92%고, 그러니까 요 기간 중에 굉장히 잘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기간에 평가해보면 또 별로 잘 못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것도 뭐냐면 매매 횟수가 많아야지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구나. 되게. 그, 이, 아까 운구 D1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로우 실러 교수, 이 양반이 2014년 노벨상 받았는데, 이 사람의 논문에 나오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스무드한 라인이 있죠. 이 스무드한 라인이 뭐냐면 배당 가지고 어, 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한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이 정도가 펀더멘탈이 될 건데, 그거에 비해 실제 주가는 그보다 훨씬 더 업앤다운이 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해봤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R스퀘어가 1년이면 7.6%, 그다음 3년이면 20%, 10년이면 63% 이렇게 나오는데, 7.6%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자금이,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펀더멘탈의 변동으로 주식 수익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7.6%밖에 안 되고, 100 빼기 7.6%가 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9 G1도 아닌 거죠. 이게 10%야지 운9 G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이 9보다 더 크고요. G는 1보다 더 작다. 이게 로버트 실러 교수 노벨상 받은 논문의 내용이 되겠다. 3년 수익률은 그래도 이 펀더멘탈 한 20%. 그러니까 뭐죠? 운 8, G2. 그죠? 10년 수익률은 63%. 그러니까 운이 60%, 운 6, G4. 이렇게. 아니다, 아니다. 어, 잘못해야겠죠. 요거는 운 8, G2고, 3년은. 10년은 뭐죠? 어, G가 6이고, 운이 4.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 수익률은 좀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 수익률은 잡음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로봇 실록에서는 과다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 대략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네요. 좋은 성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운이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자. 왜냐하면 운구 기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급격하게 종목 선택, 시장 선택의 공격성을 늘리지는 말자. 그죠? 근데 그 과신 투자자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성과가 나오면 내 탓, D라고 생각하고요. 나쁜 성과가 나오면 남 탓, 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운구 기일이었는데, 근데 나쁜 성과 나오면 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성과 나오면 기라고 해요. 사실 기 아닌 거죠. 그래서 과신을 합니다. 키 테이크어웨이는 이런 거 같습니다. 성과 평가를 하지 않으면 과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 손해를 보게 된다. 그죠? 예. 그다음에 자산 배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종목 선택. 시점 선택은 어, 없는 데 범위를 확장을 했는데 그냥 안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꼭 해야 되냐? 꼭 해야 되냐? 근데 종목 선택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과평가 근거에서 점진적으로 종목 선택의 비중을 늘려라. 운구 기일이니까 사실은 이게 기에 의한 것보다는 운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생각하자라는 게 키 테이크어웨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명인의 인용구인데,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는데, 어, 또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는 나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이게 메타인지인데, 그죠? 예.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십시오. 라는 거죠. 음. 공자는 뭐라 그랬냐?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지지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마크 트웨이는 뭐라고 얘기했냐?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에. 찰스 다윈은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과신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지막 이야기는 나심 탈레브라는 양반인데, 뭐, 블랙 스완이라는 책,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데, 그 책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미래는 모른다, 이거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 강의했던 내용은 내 자신을 몰라서 우리가 과신을 하는 심리적 편향이 있고 그 심리적 편향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성과평가를 해보는 것이라는 게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지금 대략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그죠? 예.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이제 그 유튜브가 예, 널리 퍼지고 나서 유튜브 동영상을 25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25분 정도는 집중을 할 수 있는데 25분 이후에는 집중을 못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시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지 마시고 25분 보고 한 5분 쉬고 25분 보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내겠습니다.